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이 스페인에서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생충의 스페인 배급사 라 아벤투라는 소형 배급사가 배급한 한국 영화가 2월 11일 미국 블록버스터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며 기생충이 스페인에서 역사를 만들었다는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열풍은 이탈리아에도 밀어닥쳤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개봉된 기생충은 하루에만 2억 원을 쓸어 담으며 현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13일부터는 기생충 상영관이 거의 400개까지 늘어 거침없는 흥행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미국에서도 박스오피스 4위로 뛰어오른 데 이어 북미 지역의 기생충 상영관 수가 2,000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나며 티켓 예매도 지난주 대비 443%가 급증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스트리밍에서도 기생충 붐이 일고 있습니다. 판단고의 온라인 영화 대여 및 구매에서 기생충의 수요가 일주일보다 468% 증가했으며 애플의 아이튠즈 무비에서도 영화 쪼코와 나이브스 아웃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베트남과 터키, 인도네시아에서는 재상영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기생충의 성공은 한국 영화의 성공이라 불리며 한국 영화 산업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왜 우리는 기생충과 같은 영화가 나오지 못하냐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과 CJ와 같은 대기업의 투자가 있었다면서 부러워했습니다. 한국을 부러워하는 일본은 전세계 3위의 거대한 영화 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일본 영화 산업은 하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석권하자 한 일본 네티즌은 음악에서는 BTS에게, 영화에서는 기생충에게 한국에 추월당했다며 보는 사람으로 이런 화제는 너무 부럽고 억울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지금 일본 영화는 한국에 비해 10년 이상 뒤처진 인상이 있다며 지금 일본 영화로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할 실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왜 이 같은 처지가 되었고 처참한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일본은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시도하는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장이었습니다. 1950년대 등장한 구로자와 아키라는 영화 라쇼몽으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구로자와 아키라 이외에도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일본에서는 걸출한 감독들이 등장하며 영화계 황금기를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영화는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다 2000년대 들어서는 눈에 띄게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이 꼽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제작위원회의 존재를 들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발간된 아시아 영화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요인 가운데 제작위원회가 일본 영화 산업을 침체기로 들어서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일본 영화는 제작위원회가 형성되어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모인 각 회사들이 단기적으로 조합을 만들어 영화에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쉽고 안정적으로 거액 제작비를 마련할 수 있으며 리스크를 분산하여 흥행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조합회사들은 흥행 가능성이 있는 안전한 영화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했고 무엇보다 몇 개 회사들이 주도하는 폐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영화 투자에 적극적인 후지TV나 TBS, 니온TV 등 방송사들은 각 방송국에서 방영한 콘텐츠 위주로 실사영화를 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2018년부터는 작품성을 보고 한정된 예산을 지원하는 곳은 후지TV 한 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구로사와 기요시나 가하세 나오미 등과 같은 감독들은 프랑스 자본의 투자를 받아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은 2018년 황금 종려상을 받은 어느 가족도 후지TV에서 겨우 지원을 받아 찍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폐쇄적인 시스템은 참신한 오리지널 컨텐츠 발굴을 막고 신진 영화 감독에 대한 발굴 및 육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감독과 배우는 흥행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전혀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촬영 이전에 감독과 배우의 낮은 개런티가 결정되고 영화가 흥행하여 수백억을 벌어도 단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 영화는 투자사와 제작사의 수입 배분 비율은 6대4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 있는 감독은 런닝 개런티를 계약하고 흥행에 따라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과거 괴물의 흥행 성공으로 인해 런닝 개런티를 30억 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300억 원이 넘는 흥행 수익을 거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의 감독 우에다 시니치로는 흥행에 대한 수익을 단 한 푼도 못 받았다며 일본의 잘못된 방식에도 젊은 감독들은 착취당한다는 것을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구조는 창의적이고 뛰어난 영화 인력을 키울 수 없는 여건이라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고레다 감독은 기생충의 호우 장면을 보며 그토록 비를 내리게 하는 장면을 만들면 예산이 순식간에 날아간다고 부러워했습니다. 이런 영화는 현재 일본에서 만들기가 힘들다고 하며 일본의 영화뿐만 아니라 국가예술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나 전문가들은 고레다 감독의 말처럼 국가 지원이나 영화 산업 시스템을 문제로 들었지만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생충이 지난해 황금 종려상을 타고 올해 아카데미를 받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 국민은 감격하고 축하해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아카데미 사관왕한 기생충을 축하하며 국민들께 자부심과 용기를 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일본 영화 어느 가족이 황금 종려상을 받자 일본의 대우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민당 일부에선 일본엔 그런 가족이 없다고 큰소리쳤고 아베는 축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위력신문 피가로는 아베는 일본계 외국인이 수상을 해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더니 이번에는 입속에 벌레라도 있는 것 같다며 비판했습니다. 아베를 비롯한 일본 자민당의 태도는 지금 일본에서 영화가 왜 안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일본 아베 정권은 여론을 통제하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사능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고 일본 경제와 사회에 맨 얼굴을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많은 네티즌들이 한국 영화 기생충이 성공한 데는 정부와 기업들의 투자와 지원이 있어서라고 했지만 지금 한 게시판에서 한국인이 일본어로 쓴 글이 화제가 되며 이 같은 일본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영화의 발전이 국가가 지원해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감독과 배우와 영화인이 국가의 억압이나 사회 부조리에 대해 말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권에서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은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투자사 CJ의 이비경 부회장은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송강호도 과거 정부의 비판적인 문학의 인사로 분류돼 2년 동안 한 통화의 섭외 전화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2017년 인터뷰에서 송강호는 이제 자신이 작품을 읽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 작품은 또 정부에서 싫어할 내용 같다는 자기 검열을 하다 보니 심리적인 유축감이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블랙리스트가 이어졌다면 기생충은 없었을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영화 안에 예술적인 자유를 누리며 어떤 압박에도 목소리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 목소리를 끝까지 지켰지만 일본은 어느 순간 그 목소리를 잃고 더 이상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일본 영화는 투자나 지원 등 여건이 안 좋아서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목소리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영화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역동적인 힘을 지니고 있고 지금 전 세계를 향해 힘있는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연금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한국의 연금 자산으로는 노후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연금 부자국이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생각보다 오래 삽니다. 이미 100세 이상 인구가 2만 명인 시대인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노인층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한 워런 버핏의 말은 그래서 더욱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노후가 길어질수록 더 많이, 더 오래 일해야 하는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은퇴 후 노후 생활이 중요한데요. 풍족한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입니다. 특히 1인당 연금 자산 규모가 가장 큰 미국의 경우 10만 달러에 육박하는데요. 하나로 치면 연금만 1인당 1억 1천만 원을 넘기는 셈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연금 자산은 약 1만 달러로 미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금 자산은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책 100년 통장은 앞으로 100세 시대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예비 은퇴자들을 위해 연금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금융그룹 백년행복연구센터의 조용준 센터장을 비롯한 5명의 연구위원으로 백년행복연구센터는 사회초년생부터 은퇴 이후까지 100년의 인생 동안 마주하는 여러 자산관리 이슈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전달하고자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과 한국의 연금 자산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연금 자산은 GDP 대비 152%에 달하는데요. 이외에도 영국은 123%, 호주는 143%입니다. 한국은 아직 GDP 대비 겨우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는 말 그대로 연금 부자국인데요. 하지만 한국의 연금 시장 성적표가 초라하다며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지난 10년간 연금 자산의 규모가 4배 가까이 늘었을 정도로 빠르게 시장이 크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 국내 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보험을 합하여 149.8조 원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572.4조 원 규모로 성장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은 퇴직연금으로 2009년 14조 원에서 2019년 221.2조 원으로 무려 16배 불어나 더 일찍부터 시작한 연금저축과 개인연금 보험마저 추월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연금 부자국이 되는 시기를 얼마나 앞당기느냐가 문제일 겁니다. 연금 부자국이 현실이 되는 시점은 연금으로 저축하고 돈을 굴리는데 얼마나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변화에 재빨리 적응하는 연금 시장이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연금 부자국 중 규모가 제일 큰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연금 부자국이 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수익률 때문입니다. 연금은 크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됩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 퇴직연금입니다. 보통 연금 자산이 높아질수록 퇴직연금의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데요. 미국인들의 퇴직금은 적극적인 형태로 투자되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연금 자산으로 쓰이게 됩니다. 흔히 401k라 불리는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는 1979년부터 종업원 퇴직소득보장법에 의해서 퇴직연금의 운영 기준이 법제화됐으며 내국세법 준수에 따른 사용자 기여금의 손비 인정과 근로자의 자발적인 기여금에 대한 세제 혜택 등으로 개인들의 연금 자산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미국 사회는 가입자 불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운영 수익을 비과세하고 60세 이후 인출 시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연금 자산을 국가적으로 육성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보더라도 한국은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법안을 좀 더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즉 획기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연금으로 저축하는 사회로 바꾸어서 미래를 대비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의 연금자산 개혁 방향에서 연금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연금 상품의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연금 자산 구성을 보면 연금 시장 규모가 무려 33조 달러 수준입니다. 이 중 10조 달러가 DB형, 즉 확정급여형이며 DC형, 즉 확정기여형과 IRA, 즉 개인은퇴연금 계좌가 20조 달러로 DB형의 2배 수준인데요. 특이한 점은 DC형이나 IRA는 말할 것도 없고 DB형 퇴직연금도 자산 배분형 상품의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DB형 자산 배분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2016년 기준으로 국내 주식형 비중이 26.1%, 글로벌 주식 비중이 21.1%로 주식 비중이 48%를 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미국의 연금 자산은 주식 투자 비중이 높다는 뜻입니다. 제로금리 시대에 불가피한 자산 배분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이에 비해 한국의 연금자산 구성을 미국과 비교하면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성장 시대, 고금리 시대의 자산 구성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회사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DB형은 원리금 보장형이 93.2%, 실적 배당형이 5.4%, 대기성 자금이 1.4%로 대부분이 예금과 적금입니다. 또한 개인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DC형이나 IRP는 전체 규모를 합쳐서 DB형의 절반 정도이며 거기서도 주식형의 비중은 매우 작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DB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대에서 높아야 2%대 수준이고 DC형이나 IRP의 수익률도 선진국 퇴직연금에 비해서 매우 낮습니다.
미국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연간 10% 전후인데 비해 한국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평균 1-2%대이니 연금 자산에서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미국의 개인연금이나 서구권의 연금 펀드들이 주식 자산 비중을 50% 넘게 유지하면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산 배분을 유지하면서 장기 고성장하는 주식 비중을 유지하는 전략이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이제 한국 사회도 제로금리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량 주식, 우량 자산에 대한 자산 배분 투자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특히 연금처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자산은 더더욱 그렇겠죠. 지금부터 우리도 미국처럼 연금 자산을 효율적으로 굴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요. 앞서 연금 부자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한국 연금 자산 구성에서 주식 투자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학 개미 운동을 보더라도 앞으로 연금 자산에서 우량 주식을 배분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의 은퇴 교육 전문가 셀리아스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퍼즐을 맞추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구석에 있는 조각? 정중앙에 있는 조각? 아니면 땅에 떨어진 조각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퍼즐 상자 뚜껑에 있는 완성된 그림입니다. 생애 설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인생이라는 퍼즐을 맞춰나가기 위한 생애 설계 말이죠. 연금은 그런 생애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책 100년 통장은 이처럼 변화하는 시대, 앞으로 은퇴를